네, 안녕하십니까. 이순일입니다. 오늘로써 영화 기획 제작 14번째 시간인데요. 요즘 여러분께서는 한국 영화의 위기설 혹은 침체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한국 영화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한국 영화의 제작 편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에도 1000만 관객 시대가 열리고 한류 열풍이 부는 등 한국 영화의 전성기가 도래한 거 아니냐는 소식이 알려지더니 요 근래 들어서 갑자기 찾아온 위기론이 여러분들도 적잖이 혼란스러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 영화의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각종 영화 단체들과 영화제를 통해서 한국 영화를 다시 살리기 위한 대안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한국 영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각종 영화 단체들을 직접 탐방해보고 관객 여러분들과 다양한 영화를 통해 소통을 시도하는 영화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국 영화는 그동안 경제 위기와 할리우드 영화의 압력에 맞서 한국 영화만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대안을 모색해왔다. 물론 한국 영화가 관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신선한 영화 기획과 뛰어난 연출력으로 만들어지는 성공적인 영화 제작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 영화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화가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인 지원과 한국 영화를 세계 시장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는 영화제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영화 기획 제작.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영화 단체들과 영화제들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영화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난관에 부딪히며 한국 영화 고유의 경쟁력을 키워오면서 자국 영화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자국의 영화를 보호하는 제도인 스크린 쿼터제 축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몇 년 전이지만 스크린 쿼터 시위에 배우나 감독을 비롯한 많은 영화인들이 참여해서 스크린 쿼터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죠. 물론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스크린 쿼터제는 아쉽게도 축소가 된 상태지만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한국 영화 산업은 스크린 쿼터제 시위처럼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낸다든지 한국 영화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등 한국 영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양한 영화 단체들이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는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를 비롯해서 영화 제작가 협회, 영상위원회까지 한국 영화 산업을 지원, 발전시키는 데 큰 일조를 하는 영화 단체들을 직접 탐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배우와 감독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장치인 스크린 쿼터제를 사수하기 위해 나선 스크린 쿼터 시위. 영화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스크린 쿼터 시위는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자국의 영화를 보호하는 스크린 쿼터제의 필요성을 강렬하게 인식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한국 영화에 있어서 스크린 쿼터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스크린 쿼터제의 부활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라는 단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3년 스크린 쿼터 감시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 되면서 법인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스크린커터 문화연대로 변경이 된 것이고요. 스크린커터 감시단은 1988년 이 한미 영화 협상의 결과, 다시 말하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압력에 영화 시장을 개방하게 됐죠. 특히 92년을 계기로 직배가 허용됐고, 나아가서 프린트 벌수 제한 규정마저 폐지가 됐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16벌까지 프린트를 제한하던 것을, 카피하는 걸 제한하던 것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93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한 당시 400여 개 극장이 다 헐리우드 영화만 깔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화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한국 영화는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예술적으로 산업적으로 억압받고 통제되어 왔던 그런 상황에서 자생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 고사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사문화되어 있던 스크린커터 제를 부활시키는 계기로서 스크린커터 감시단을 만들고 전국에 있는 주요 극장들이 한국 영화 의무 상영제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정부가 수천억의 돈을 매년마다 지원해서 괴물과 같은 영화가, 또는 태극기 시날리며 같은 영화가 수십 편이 나온다 하더라도 헐리우드가 유통 배급 과정에서 독과점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극장에 걸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영화가 극장에 걸리지 못하게 되면 그 영화가 좋은 영화다라는 입소문이 난리도 없고 또 관객이 볼 수도 없습니다. 스크린커터제는 헐리우드의 유통 배급의 독과점을 견제하는 장치죠. 다시 말하면 스크린커터제가 없으면 한국 영화를 보고 싶어도 관객들이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를 배급하고 있는, 쥐고 있는 이 5대 미국의 직배사들이 극장에게 이 자기들의 컨텐츠를 무기로 우리 영화만 상영하라라고 하면 극장주인 한국인 극장주가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어도 상영할 수 없는 그런 독과점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스크린커터제가 없게 되면 아무리 좋은 영화가 만들어져도 직배사의 압력에, 등살에 한국 극장주는 한국 영화를 상영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스크린커터제의 유지,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시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일과 함께 또 방송에서 방송의 컨텐츠 커터제가 있습니다. 음악에는 자국 음악을 60% 이상, 전체 프로그램 편성주일 중에서, 그 다음에 영화 전체 프로그램 편성 비율 중에서, 물론 지상파 케이블 다 합해서 적어도 25에서 40%까지는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 컨텐츠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 나아가서 이 스크린커터제와 같은 훌륭한 정책들이 이런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나 또는 WTO나 이런 국제 통상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정책들을 폐기해야 될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화다양성 협약은 이것을 근거로 여러의 압력들을, 문화정책을 폐기해야 될, 스크린커터를 축소해야 될 이런 위협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정부가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이건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문화다양성 협약이 자국 내에서 실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정부에 대한 비판, 감시, 견제 역할과 함께 이것이 일국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되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단체들이 서로 연대해서 또 국제사회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이러므로 인해서 이 공존, 즉 자신들의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자신들의 개별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공존하고 그리고 서로 교류하는, 이것이 이제 인류 평화의 초석이라고 믿는 것이죠.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것, 서로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 그런 국제적 연대를, 그런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 스크린커터 문화연대가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의 노력과 영화인들의 강력한 스크린쿼터 시위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제는 2006년 7월 1일부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됐다.
과연 축소된 스크린 쿼터제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스크린 커트라고 하는 어떤 그 범퍼가 있게 되면 적어도 투자사들이 내가 투자하는 영화가 일정하게 극장에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그래서 투자가 활성화될 텐데, 우선 투자자가 내 영화가 제작되어도 과연 73일 중에서 며칠이나 상영될까? 극장에 걸릴까? 아니면 걸리면 며칠이나 걸릴까? 그럼 회수가 될까? 이런 벌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작 편수가 줄어들고, 제작 편수가 줄어들면 그 산업에 몸담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영화 산업의 위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영화라는 영상 언어, 21세기 강력한 표현의 수단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말로, 한국의 언어로, 우리의 말과 글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와 닮은 사람들이 나누는 이 영상의 언어가 헐리우드로 대체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비극입니다. 한국 영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화가 제작되는 영화 제작 현장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제작의 총지휘자라 할 수 있는 영화 프로듀서들이 연합하여 만든 영화 제작가 협회는 영화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영화의 질적 성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화단체이다. 저희 제작가 협회는 1994년에 현역 프로듀서들의 협의체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의 어떠한 그 영화 시장에 대한 압력들, 그리고 시장의 개방들, 또 그 안에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질적 향상과 또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고민과 또 그런 정책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협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한 저희들이 이 협회를 통해서 향후 어떤 부가시장의 창출, 또 그다음에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좀 더 그 한국 영화의 활성화와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조직으로서 저희들이 임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한 70여 개의 회원사가 저희 제작가 협회에 속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5가지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선적으로 저작권 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불법 복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산업이 피폐화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산업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또한 이 영화인 협의회라는 구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작권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을 하려고 다른 온라인 서비스 및 다른 어떤 합법적인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저희가 또 모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불법 복제에 대한 어떤 전 국민적인 캠페인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으로는 저희가 시내 ERP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제작 현장에 대해서 제작을 좀 더 합리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정산, 그 다음에 출퇴근, 또 시나리오, 스케줄 등 여러 가지를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으로써 좀 더 제작이 좀 더 합리화시켜서 제작비의 절감, 그리고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들이 그걸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또 신탁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제작가 협회가 온라인 신탁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파일들을 온라인상에서 저희들이 제공함으로써 정확하게 제작자나 관리자들한테 그 몫을 주고, 또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영화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대안들을 저희가 또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또 노사 교습을 줄 수 있는데요. 영화산업 노조와 저희 제작가협회가 단협을 체결하여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 및 또 시간제의 임금 지급을 통해서 그동안 얘기되었던 스태프들에 대한 처우와 스태프들이 정확하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단협을 통해서 그런 걸 좀 해소하려고 했고, 노사가 함께 건전한 그 노사관계 속에서 영화산업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들을 서로 모색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마련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 아시안 퍼시픽 프로듀서 네트워크라고 해서 지금 한 7개국에서 58명 정도가 저번 10월 달에 모였습니다. 매해 한중일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프로듀서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아시아 시장을 가지고 좀 더 어떤 식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나아갈지,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제작에 대한 문제, 그리고 투자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활성화들,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저희 APN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벌써 지금 3회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제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합리적인 영화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서울영상위원회는 2002년도에 정식으로 출범된 이후 한국 영화 제작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필름 커미션 연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300여 개 도시에 그러니까 필름 커미션 또는 필름 오피스라고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영상위원회들이 설립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는 1997년, 98년도에 영화 산업이 이제 급속히 성장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필요성들이 국내에도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1999년도에 부산에서 가장 먼저 영상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한국의 영화 산업의 중심지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인프라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상위원회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서울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영화계의 중론이었고, 그것이 이제 서울시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서울영상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영상위원회 목적이라고 하면은 영상위원회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촬영 지원 기구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로케이션 촬영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요.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지역사회,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영상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영상을 통한 어떤 연계 사업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지역에 무조건 작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영화든 CF든 뮤직비디오든 드라마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내 또는 해외 작품을 자기 도시에 유치를 한다라거나, 또 그리고 온 작품들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요구가 되는데요. 그런 거는 업계에 제일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는 그런 차량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뭐 경찰이나 또는 소방이나 예를 들면 국방부나 이런 쪽과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상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일반적인 역할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999년도에 부산영상위원회가 처음 출범한 다음부터 지금 현재 전국에서 한 11개 정도 지역에 영상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300여 개의 영상위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로케이션과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론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각 나라별로 또는 각 도시별로 어떻게 이런 것이 구현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영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서는 작품을 유치하고 촬영을 지원할 수 있는 것에 거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 한국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이나 전주나 다른 지역들을 보면 로케이션 지원만이 아니라 작품 유치, 거기다 또 산업진흥체까지 어느 정도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단순한 로케이션 지원만이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을 하면서 후반 작업 기지를 구축한다거나 영상 벤처센터를 구축한다거나 영상 관련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같은 경우엔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영상 관련된 인프라가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건 단순하게 시설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영화 그쪽 영상과 관련된 인력들이 교육을 받거나, 또는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업적으로 진출하거나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박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약간의 문화적 소외 지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역 영상위원회들이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국내 작품에만 의존했던 그런 것들이 좀 많은 산업 침체 장기화를 좀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작품을 국내에 유치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나 또는 이제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인다라거나 이런 데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상암동 DMC에
첨단 산업센터라고 있는데요. 영화감독 창작 공간을 저희가 오픈한 바가 있습니다. 한 실병도 3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공간에 상업영화 감독들 또는 신인 데뷔할 감독들 18분을 선정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에 창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독립영화 제작 지원 이게 이제 얼핏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로케이션 지원과는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적 상황에서의 그러니까 그 영상위원회 역할이라고 하는 게 약간씩은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서울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지원책, 진흥책으로 약간씩 변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영상위원회는 뭐 출범부터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사업은 그러니까 국내 작품이 거의 대부분 되겠죠. 서울에서 촬영되는 것이 이제 원활하게 그러니까 소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2001년도에 설립하고 2002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작품이 한 43작품 정도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장편 상업영화도 있고 학생들이 만드는 독립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인들이 만드는 독립 단편 다큐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2007년도에는 259편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장편 영화가 한 44편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향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서울영상위원회가 이제 서울에서 촬영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품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활용해야 될 그러한 어떤 단체나 그런 이제 기구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로서는 가장 뿌듯하거나 이제 그 성과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그러면서도 서울이 워낙 촬영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요. 뭐 도로를 한번 막자라고 하면 여관에서는 막 쉽게 막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영화계나 뭐 다른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큼 이제 지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나아지거나 지원기관들, 뭐 서울시 관계자분들이나 경찰청, 뭐 여러 지원기관들의 인식들이 조금씩 서서히 이제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성과라면 가장 그게 이제 기본적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영상을 통해 한국 영화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대안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영화 단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와 제작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 영화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해외 합작이나 국내 영화인들의 해외 진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니 해도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은 영화제라는 창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제를 통해 세계 시장의 한국 영화를 소개하고 각국의 나라에서 모인 영화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한국 영화의 시장이 확대할 수 있는 것이죠. 국내에는 이제 아시아 영상 산업의 허브가 된 부산국제영화제와 호러나 스릴러 등과 같은 판타스틱 장르를 소개하며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그리고 주류 영화들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적 영화와 디지털 영화를 주로 소개하는 전주 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한 영화제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영화제들은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매년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그동안 국내 영화제들은 한국 영화의 호황과 위기를 함께 거쳐오며 새로운 도약을 시도해왔다.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위해 평소 관객들이 극장에서 접하기 힘든 단편 영화나 예술 영화와 같은 작은 영화들을 소개함으로써 관객과의 소통의 장을 넓혔다는 점은 영화제가 이룬 큰 성과 중 하나다. 또한 한국 영화를 세계 시장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는 국내 영화제들은 매년 세계 영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변화를 꾀하고 있다. 매년 관객과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기 위해 색다른 시도를 하는 국내 영화제들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
지금부터 국내 영화제의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 영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국내 영화제 중 가장 큰 규모의 영화제는 부산영화제다. 아시아 영화인의 발굴과 한국 영화의 세계화를 위해 1996년 비경쟁 영화제로 시작된 부산영화제. 이제는 한국을 넘어 명실공히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했다. 저희 생각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앞으로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필름 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 영화들이 해외 필름들을 수출할 때 되게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필름 마켓에서 한국 영화들이 일본 바이어에게 필름을 판매하고 있고, 이런 사정들을 다 감안해서 아시아 영화들은 부산 아시아 필름 마켓에서 반응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마켓에서 출범하게 됐습니다. 매년 부산영화제에 큰 화두로 떠오르는 아시아 필름 마켓은 이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각국의 영화를 사고 파는 영화 시장인 아시아 필름 마켓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영화 산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올해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그중 한국 영화의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것은 물론 아시아 각국의 유망 배우들을 세계에 소개하는 스타 서밋 아시아는 아시아 영화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촬영 장소, 촬영 장비, 후반 작업 등 영화 제작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회사들이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각종 홍보 활동을 펼치는 마케팅의 장인, 비프컴 세미나. 올해의 주제는 영화 보건 기술과 시장성으로 보건 영화의 가치와 시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부산영화제는 영화의 시장성뿐만 아니라 미래 영화인들을 교육, 지원하기 위해 매년 주력을 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된 아시아 다큐멘터리 네트워크는 열악한 형편에 놓여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문법과 진취적인 정신으로 기존 영화계에서는 실험하기 어려운 작품들을 지원하는 데 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작년부터 아시아 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아시아 영화 펀드는 부산영화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다. 총 9억 원의 기금으로 조성된 아시아 영화 펀드는 올해 장편 독립영화 7편, 후반 작업 6편, 다큐멘터리 14편을 지원하게 된다. 아시아 독립영화의 제작 활성화와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시아 영화 성장에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도움이 되고자 시작된 아시아 영화 펀드는 출범한 지 1년 만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기대되고 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지원해줬던 태국의 아디 아사락 감독의 원더풀 타운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작품이 저희 영화제 뉴커런치에 선정이 돼서 뉴커런치 상을 수상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네덜란드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또 타이거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올 1년 동안 그 작품이 거의 전 세계 영화제를 다 가다시피 할 정도로, 그리고 저희 마켓을 통해 가지고 배급사를 만나게 돼서 또 뭐 영국,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이제 개봉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지원을 통해서 그런 뭐 상영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이 지원을 통해서 계속 만남을 갖고 하는 부분들 또한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이 부분을 이제 뭐 아주 크게 이거 확장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찾아내서 지원의 세밀함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다르다고 또 말씀드린 부분은
그 제작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영화제 기간에 한 4일 정도를 초청을 해서 아시아나 한국을 포함한 다큐멘터리 감독들한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은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첫 해에는 이제 편집에 관한 마스터 클래스하고 클리닉을 했고, 작년엔 촬영에 관한 부분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사운드에 관해서 이제 했는데, 어제가 첫 사운드 마스터 클래스를 했는데, 저희가 150명 선착순 무료 입장을 했는데 너무 많이들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는데, 이렇게 그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부과해서 제작이 보다 더 이렇게 그 완성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아시아 영화 펀드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영화제의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관객과의 소통을 활발히 시도하는 데 있다. 다양한 영화의 무대 인사는 관객들에게 평소 보고 싶었던 배우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배우들이나 감독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의 이야기를 직접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매년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된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미스 홍당무 연출을 한 이경미입니다. 공효진 씨 캐릭터를 그렇게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해운대 피프 빌리지에서 펼쳐지는 오픈 토크 프로그램 아주 담담은 관객과의 열린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한국 여성 감독의 현재를 주제로 한 토크에서는 여성 영화 감독들이 영화 감독을 하는 여성으로서의 입장과 경험을 솔직 담백하게 관객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네, 그중에 이제 말씀 좀 들으세요. 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부산영화제에서 관객들의 열띤 참여가 이루어지는 시간. 바로 관객과의 대화도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부산 국제영화제를 계기로 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지금 한국 영화가 공항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돼요. 한국 영화의 침체기 속에서 진행된 부산영화제는 특히 영화인들의 열띤 토론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한국 영화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진행된 전환기 한국 영화 산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는 영화인들의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하지만 한국 영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됐다. 매년 성황리에 진행되는 부산영화제. 화려한 성공 뒤에는 시스템 운영 면에서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시아 전체가 주목하는 부산영화제. 앞으로 세계적인 영화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과연 무엇일까? 예, 부산국제영화제는 지속적으로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화두를 좀 던져줬으면 좋겠다. 그 화두라는 것이 한국 영화 산업이 위기면 위기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고, 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가 위축되어 있으면 그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더 프로모션할 수 있는 기회를 영화제가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또 내부적으로 영화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자립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예, 또 조직도 한번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정비를 해가지고 정말 멋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의 문제, 항상 대두되는 문제들인데 또 신선한 프로그램을 영입해서 프로그램이 조금하고는 달라지고 진보되는, 또 세계적인 영화제를 지향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도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우려의 목소리로 굉장히 규모가 계속 해마다 이제 커진다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단지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충실해져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간과하지 않고 있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화를 트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저희 부산영화제가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영화들로부터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기 때문에 저희 영화제 입장에서는 아시아 영화에 뭔가 저희가 이렇게 피드백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 아시아 영화 안에는 한국 영화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교육과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빠뜨리고 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필름 마켓을 통해서 이 산업적인 부분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일상으로 되기 위해서 저희가 부산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아카이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한국 내에서는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게 하고, 하나하나의 그 디테일을 좀 더 보강해가지고 안정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면 관객과 영화를 만드시는 분 모두에게 좋은 어떤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매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발전에 큰 획을 그은 또 다른 영화제는 바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라고 할 수 있다. 1997년부터 부천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해온 이 영화제는 우리 영화를 세계에 알리고 저예산 및 독립영화의 국제적 메카를 지향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호러, 스릴러, SF 등과 같은 판타스틱 영화들이 소개되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독특한 장르 영화에 열광하는 마니아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지리적인 면에서 수도권에 있어서 가장 큰 영화제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수도 서울이 아주 가까이에 있고, 그다음에 영화제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공항, 한국 최대의 공항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지리적인 여건, 그리고 이 문화가 최근에는 영화가 하나 발달하기 위해서도 다른 영역들과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부천 같은 경우는 85만 정도 되는 규모의 인구 도시에 음악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부천 필하모니가 있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른 예술 영역과의 교류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10년 뒤라든가 20년 뒤에는 상황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좀 더 다른 단계의 영화제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영화 상영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과 디지털을 접목시킨 서울영화제 또한 주목할 만한 영화제다. 극장, 온라인 등 다양한 상영 방식을 통해 시 공간을 넘어 필름, 디지털 이미지, 뉴미디어 아트가 만나는 진보적 영상 축제인 서울영화제는 2000년에 시작돼 독특한 발상으로 주목받았다. 상영작들은 주로 기성영화에서는 보기 힘든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영화들이 출품됐으며,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상영된다. 네, 영상을 통해 영화제에 대한 이해가 잘 되셨나요? 한국 영화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영화제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내실을 잘 다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제의 긍정적인 기능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관객들이 영화제를 통해 평소 접할 수 없는 단편 영화나 예술 영화를 접하는 것일 텐데요. 물론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중적인 영화들이 소개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극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저예산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들을 관객들이 접하면서 상업영화뿐만 아니라 작은 영화들의 영역도 점차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국 영화제들이 회를 거듭할수록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탄탄히 해서 한국 영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인사이드 무비 함께 보시죠.
뿌듯해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저는 그 말이 사실 저는 너무 아역 캐스팅이 좋았던 그 장면. 영화가 어떻게 다가갈 때 가장 사랑스러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영화는 뭐 한 번밖에 안 치면 겨우 두 번째지만 영화라는 게 무엇인지 뭐 나는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을 주로 했어요 그동안. 근데 순정만화를 쓰면서는 서서히 바뀌었는데 이게 이런 이야기 원작을 가지고 이런 인물들을 가지고 이런 결말을 냈을 때 그 과정이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굉장히 편하게 부드럽게 재밌게 보면서 따라올 수 있을까. 매저 형! 안녕하세요. 이 정도의 어떤 리얼리티나 이 정도의 작품성을 갖고 있다면 영화도 분명히 장점 있는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작품성 있는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우라는 역할을 연기를 하면서 영화 자체의 태생적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인터넷 만화에서부터 온 게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살려보는 연기를 한번 해보자. 몇 살이에요? 여태까지 어떤 정통 연기를 좀 지향하려고 했다면 요번 순정 만화 같은 경우는 좀 리액션도 좀 많이 하고. 써요. 아저씨 써요 이거. 우리 엄마 주려고 산 건데. 저는 이제 영화 찍기 전부터 강풀 작가님의 원작 만화책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팬이었고 또 수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도 애착이 되고 한 번쯤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나도 이런 수영의 여고생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원작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또 많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18살? 네. 동갑이네요. 띠동갑. 29? 저는 25살인데요. 그냥 말로 와. 집에서도 그렇게 예쁘게 먹어? 아저씨가 데리러 오니까 좋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그리워하면서 살 거예요. 하경이는 내 하루예요. 좋아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영화 단체들과 영화제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론이 제기되면서 영화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대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들은 한국 영화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국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들과 한국 영화의 원동력인 관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과 활동들이 많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영화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한국 영화의 위기를 진단해 보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